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벤담과 밀, 즉 공리주의 진영에 속한 벤담과 밀을 통해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왜 엇갈리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논의에서는 베카리아를 중심으로 사형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카리아, 당신은 K씨를 사형에 처하는 형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신의 형벌의 목적을 범죄 행위로 인해 손상된 사회 전체의 선익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자, 여기서 사회 전체의 선익, 즉 공리, 즉 유용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당신이 강조하는 원리인 사회 전체 행복이라는 원리를 벤담이 사실상 계승한 셈이군요. 벤담이란 대학자에게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벤담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송하는 당신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는 사형에 반대를 하고 그런 자신의 입장을 베카리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사회 전체의 선익, 바로 이것이 공리, 유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선익을 사회 전체의 선익을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죄로 인해 손상된 사회 전체의 선익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은 사회 전체 선익 회복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 전체의 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벤담과 밀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고 있는 원리, 즉 공리, 유용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실상 이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원리로 삼고 있는 유용성의 그리고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카리아의 이러한 명제로부터 훔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훔쳐왔다는 게 나쁜 의미로 훔쳐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인류의 사고 지평을, 인문학적 사고 지평을 넓혀주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의미에서 제가 훔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카리아의 이 형벌의 목적으로서 사회 전체의 선익이라는 개념을 훔쳐와서 벤담이 자신의 공리주의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이 미래계로 개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벤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베카리아를 굉장히 칭송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 형벌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사형에 대한 입장, 벤담의 입장도 베카리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우리 앞서 사형에 대한 벤담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벤담의 입장이 베카리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살펴봅시다. 자, 베카리아가 이제 말문을 틉니다. 저 역시 벤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즉, K씨에 대한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두 측면에서 사형 제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계약 당사자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공리주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키지요. 이뿐만 아니라 사형은 잔인성 효과로서 해악을 남길 뿐입니다.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오히려 덜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억제하기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개에 대한 사형을 반대합니다. 베카리아의 사형에 대한 논증과 관련하여 그 결론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사형에 반대한다. 왜냐? 첫 번째,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반대한다. 아니, 어떻게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도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즉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사회계약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계약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근데 이 입장은 우리 루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루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인 사회계약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 베카리아는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즉 사형 제도를 승낙하는 그런 계약 당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회계약, 벤담은 생명 보존의 권리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사형이라는 권능 자체가 없다. 그런 권능 자체가 출현할 수가 없다. 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계약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약론의 관점에서 루소는 사형 제도를 정당화하지만 베카리아는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가? 바로 그것은 사형의 잔인성 효과로 인해서, 사형의 잔인성 효과라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대안은 바로 종신노역형이다. 종신노역형은 오히려 사형보다 덜 가혹하다. 즉 덜 잔인하고 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종신노역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사형보다 뛰어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종신노역형이 어떠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덜 잔인하면서 덜 고통스러우면서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관점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논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두 측면의 근거 중에서 먼저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근거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도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에서 타인을 도살할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어요. 법은 일반 의사로서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각 개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희생한 결과물의 모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모든 가치 중에 최대의 가치를 갖기에 법이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할 권능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기에 자신을 죽일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베카리아가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능을 양도할 그런 계약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그 사회 계약은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베카리아는 조금 과감한 용어를 쓰고 있죠. 타인을 도살할, 즉 사형을 가할 그러한 권능을 사회 계약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희생하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가진 몫 중에 최대의 것, 이 최대의 것은 바로 생명이죠. 어떻게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할 권한을, 생명이라고 하는 최대의 가치를 어떻게 박탈할 권능을 계약 당사자가 양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 계약은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타인을 도살할, 즉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베카리아가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루소가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제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이어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사형은 두 측면에서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켜 범죄 억제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대중은 사형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여길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동정심만 자극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사형은 사회 전체에 잔인성 효과라는 부작용을 남기지요. 잔인성 효과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자연스러운 질서의 일부로 당연시 여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법이 인간의 행위를 온화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형은 그 잔인성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잔인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역효과를 유발합니다. 자,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효과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베카리아가 볼 때 사형은 일종의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형을 일종의 구경거리로 간주하지 그 사형으로부터 어떤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나도 저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죄 억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겁니다.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자, 이러한 잔인한 형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잔인함과 폭력성에 무뎌집니다. 즉 잔인함과 폭력성을 일상적인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질서로 간주하게 되죠.
즉 잔인함과 폭력성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다. 그래서 법이 사회를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잔인성과 폭력성을 만연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유발한다. 이것이 바로 잔인성 효과입니다. 자, 이 잔인성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인함과 폭력성이 아주 일상적인 그리고 민감한 것이 아니라 무뎌지니 잔인성과 폭력성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잔인함과 폭력성을 가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이러한 사형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범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형이 가진 그러한 극형의 성격으로 인해서 잔인함과 폭력성이 만연해지면 대중은 아무렇지 않게 잔인함과 폭력성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약화시키게 되겠죠. 이러한 잔인성의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 따라서 결국 사형은 유용성 증가에 기여하지 않기에 나는 사형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사형의 해로운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는 사형을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신 노역형은 사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고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뭐냐? 당신은 사형이 사회 계약론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공리주의 관점에서도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즉 유용성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에 공리주의 관점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사형이 잔인성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 잔인성과 폭력성이 만연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는데 그럼 사형 말고 대안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 베카리아가 그 대안으로서 종신 노역형을 제시합니다. 즉 생애를 마칠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죄를 노동으로 속죄하는 그런 종신 노역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종신 노역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기에 사형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종신 노역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벤담의 견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종신 노역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왜? 종신 노역형은 사형보다 덜 가혹하다. 즉 종신 노역형은 사형보다 덜 잔인하고 덜 고통스럽다. 그러면서도 종신 노역형은 사람들이 마음에 미치는 그 충격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형이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에 즉 유용성 증가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원리와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원리와 잘 부합하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 노역형을 자신은 지지한다 이런 견해입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베카리아가 먼저 범죄 억제 효과와 관련하여 사형과 종신 노역형을 비교해 봅시다. 자, 처벌의 강도보다는 지속되는 기간이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즉 우리의 감각은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자극보다는 미미한 반복적 자극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형은 단 한 번의 극심한 사건이기에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지요. 그래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를 억제하기에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처벌의 지속 기간이라는 겁니다. 즉 처벌이 지속되는 기간, 즉 인텐서티가 아니라 듀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은 단 한 번의 극심한 사건이기에, 즉 강도는 높다. 하지만 높은 강도의 극심한 사건이 아주 짧은 시간에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즉 반복적으로 상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신노역형은 그 범죄자가 평생 감옥에서 노동으로 자신이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바라보기에, 나도 저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평생 감옥에서 노동으로 속죄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효과가 바로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처벌이 지속되는 기간, 즉 인텐서티가 아니라 듀레이션인데, 바로 이 종신노역형은 바로 그 처벌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종신노역형이 범죄 사형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종신노역형의 범죄 억제 효과와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요. 자, 우리 여기서 이 베카리아의 이 입장에 대해서 각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카리아의 논점은 처형은 단 한 번의 극심한 사건이어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종신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끊임없이 상기된다. 저 베카리아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기간이다. 우리의 감각은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자극보다 미미한 반복적 자극에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자, 그래서 베카리아는 임팩트, the greatest impact 보다는 바로 이 duration, 처벌이 지속되는 기간이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 종신형이 여기에 잘 부합한다. 따라서 범죄 억제 효과는 사형보다는 종신형이